안녕하세요. 농업인 명문입니다. 저희 2022년 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 온라인 설명회 총 3개 편으로 구성해서 저희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제3화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와 확정정산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와 확정정산과의 관계를 왜 살펴보냐면, 고용산재 보험료는 사실 건설업 사업장에서는 자진신고로 신고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진신고한 우리가 자진신고해서 보험료를 내면 되는데, 굳이 우리가 정확하게 아니면 또는 이 많은 보험료를 다 납부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굳이 이걸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신고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그 의문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드리고자 이번 제3화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험료 신고와 확정정산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건설 사업장에서는 고용산재 보험료를 자진신고를 합니다. 자진신고. 자진신고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 보험료를 우리가 계산해서 우리가 신고하고 납부한다 라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용산재 보험료가 자진신고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 건설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적절하게 잘 신고를 해서 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게 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렇게 고용산재 보험료를 점검을 하는 절차가 바로 이 확정정산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설 사업장에서 우리가 자진신고 보험료를 냈고, 근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우리 회사를 고용산재 보험료 점검 대상, 즉 확정정산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정산을 했을 때 만약에 불일치하는 금액이 발생되면 그럼 재정산이 들어가고, 보통은 환급이 나오는 경우는 없겠죠. 대부분 다 추가 징수가 나오게 되고요. 이 추가되는 보험료를 이제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냥 보험료만 징수하느냐? 아니죠. 보통 보험료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이 3년에 대한 연체금 그리고 가산금까지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사업장이 대상으로 선정이 되는가 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거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우리도 확정정산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용산재 보험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 회사에서 산정한 보험료가 거의 정확하다고 보기는 조금 힘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확정정산 대상에서 선정될 위험성을 언제든지 상존하고 있다라는 거를 염두를 해두셔야 되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어떤 사업장에서 대상으로 선정될 위험이 높으냐라는 건데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자, 총 공사 우리 회사가 작년도에 작년도 혹은 재작년도 최근 한 3년치를 보시는 게 좋아요. 최근 3년간 총 공사 매출액을 봤을 때 여기에 각 연도별 원도급 공사 매출액 비율을 곱하고요. 그 다음에 원도급 노무 비율 27%를 곱했을 때 이게 대략적으로 적정선의 그 원도급 공사의 보수총액이다 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20년도에 총 공사 매출액이 50억이고, 그리고 원도급 매출액 비율이 50%다. 그리고 원도급 노무 비율, 이거는 변동 없죠. 원도급 노무 비율은 27%라고 했을 때 이 계산에서 나온 이 금액이 우리가 보수총액 신고를 할 때 입력해야 할 적정선의 보험료 신고 금액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금액과 실제 2020년도, 그러니까 과거 3년치 보험료 신고 당시에 산정된 건설일가 노무비 총액, 보수총액, 이 금액과 차이가 만약에 크다면 이제 확정정산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이제 공단에서는 추징할 수 있는 보험료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상 선정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시겠죠. 이거는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에서도 확정정산 대상으로 이제 걸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선정을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정정산으로 재정산을 했을 때 왜 우리 회사에서 신고하고 납부한 보험료와 차이가 발생이 되느냐? 그 차이 발생이 되는 요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셔야 되는데요.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회사에서는 뭐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보험료를 우리는 상용 보수총액도 다 보수총액으로 산정을 했고, 그 다음에 현장 일용직 보수총액도 산정을 했고, 그리고 외주공사비, 뭐 외주비 이런 것들 다 보수총액에 포함시켰고, 당연히 30%겠죠. 이거는 30%를 이제 포함을 시켰고, 그 다음에 장비 사용료, 건설기계 특고 이런 것들을 보수총액에 다 산정해서 보험료 신고를 했는데 왜 차이가 나느냐 라는 문제인데요. 사실 누락되는 게 있으니까 차이가 날 거고요. 그 누락되는 요인이 어디냐에 관한 문제인데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부분 사업장이. 사실 대부분이 확정정산에서 추징되는 범위가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뭐 그 이외의 것들은 사실 되게 자잘자잘한 금액에서 차이가 나는 거고, 실제 큰 금액의 차이가 나는 부분은 바로 요 부분입니다. 뭐냐면은 이제 외주공사비 외에 기타 계정에서 외주공사나 보수가 발췌되는 경우, 그리고 원하도급 비율 조정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요 두 가지 경우인데요. 자세하게 좀 살펴보시면, 자, 근로복지공단의 확정정산부에서 산정한 보험료는 보통 이제 회사에서 신고한 보험료의 크기가 이만큼이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를 추가로 이제 추징해서 발췌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타 계정이라고 하면 원재료 계정, 그 다음에 지급수수료 계정, 외주 용역비 계정 이런 것들에서 많이 누락이 발생이 돼요. 원재료 계정에서는 어떤 거에 누락이 발생되냐, 이거 항상 저희가 몇 번 강조를 해드렸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원재료 계정에 그냥 외주 공사성 항목들이 숨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엘리베이터, 공조기, 우리가 이런 것들은 그냥 원재료 매입이라고 생각해서 원재료 계정에 넣어두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사실 이 엘리베이터라든지 공조기 이런 것들은 다 뭐가 들어가죠? 공통적으로 매입을 하면서 동시에 시공이 들어가는 이런 항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이 들어간다는 의미는 그게 이제 외주 인력이 들어간다는 얘기고, 그거는 외주 공사랑 동일하게 간주해야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누락이 되면서 그 회사에서 산정한 보험료랑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정한 보험료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급수수료 계정에도 뭐 특히나 이제 여기서 많이 나오는 것들이 사업소득자 수수료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인력사무소 수수료. 사실 여기 인력사무소 수수료라고 하지만 여기에는 다 이제 그 인력사무소에서 소개해진 그 우리가 데려다 쓴 인력에 대한 노무비까지 다 포함돼서 인력사무소에 지급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이거를 다 노무비로 봅니다. 노무비 전체를. 그 다음에 사업소득자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외주 용역이죠. 그래서 이것도 다 노무비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외주공사처럼 30%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 총액을 그냥 노무비로 보고 보수총액에 포함시키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차이가 조금씩 발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실수를 하셔서 발췌가 되는 부분이 이 원하도급 비율 조정인데요. 하수급인 인정 승인을 받은 현장인데도 우리가 이거를 하수급인 인정 승인을 받았다는 건 우리가 원더급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원더급 공사로 취급하고 그 안에 투입된 노무비를 보수총액으로 산정을 하셨어야 되는데, 하수급인 인정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몰라서, 또는 하수급인 인정 승인을 받은 현장에 대한 노무비에 대한 보험료를 우리가 신고해야 된다는 사실을 몰라서 여기서 이제 누락이 발생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죠. 이건 뭐 누락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게 실수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지만 한번 실수를 하게 되면 이게 큰 금액의 추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우리 공사를 보니까 원도급이 50%고 하도급이 50%다 라고 해서 우리는 보수총액을 산정한 거에다가 이 원도급 비율 50%만 적용해서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알고 보니 이 하도급에서 25%의 사업주 인정 승인권이 숨어 있던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총 원도급 그
원더급 공사 매출 비율은 75%가 되는 거죠. 그래서 50%가 아니라 이 75%에 대한 보험료를 냈어야 되는데 50%만 신고하는 바람에 25%의 누락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차익이 발생돼서 추징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런 확정정산에서 추징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1차적으로 확정정산 대상으로 선정이 안 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확정정산 대상으로 선정이 되더라도 우리가 추징되는 금액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려면 일단 애초에 보험료 신고를 하실 때 정확하게 보험료 신고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신고를 정확하게 해주시고 그런 확정정산 위험성을 조금 낮추시는 거를 이제 권고를 드립니다. 그 확정정산에 관련된 자료도 마찬가지로 저희 블로그나 카페에서도 이제 많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사항은 여기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2022년 보험료 신고 관련한 온라인 설명회 그리고 제3화 확정정산과 보험료 신고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